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뭐 미북 정상회담 얘기가 많이 돌고,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 이제 1차 회담에 이어서 요번에 2차 베트남 회담으로 이어지면서 그 미국이 뭐 형편없이 물러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소리들도 돌고 그래요. 한번 두고 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징조가 좀 여러 가지가 헛갈리는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그 얘기는 잠시 접고 지금 이전에 보일 적이 없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저께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3명이 5.18 진상규명과 관련된 그러니까 공청회 형식의 세미나를 열었죠. 거기서 상당히 그 이제까지 정치권에서 잘 나오지 않던 대담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은 5.18을 폭동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명은 이제 광주에서 이제 그 심사를 하는 5.18 유공자 명단의 공개 및 심사 기준을 그 투명하게 이제 밝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원칙적으로 말해서 우선 일원이 폐지하고 단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 그 5.18은 성역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성역인 것처럼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저기 말하자면 그 언급도 안 해야 된다. 뭐 감히 어떤 것들이 5.18에 대해서 시비를 거냐 뭐 이런 식의 분위기는 저희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죠. 인간에게 성역인 것은 종교적인 신념, 그거 외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이 궁극적인 성역이라는 게 없거든요.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그런 그 종교적 영역 외에는 성역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성이 다 그 성이잖아요. 그 성을 빼고 나면은 전부 속입니다. 속에 대해서 당연히 시비를 따지고 진상을 규명하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자, 이를 두고 조중동조차 굉장히 싸늘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논조를 보면 마치 왜 이게 자유한국당이 이거 저거 해야 되는데 그 제명이나 무슨 징계 같은 거 조치 취해야 되는데 왜 안 취하냐 뭐 이런 식의 그 논조가 행간에 묻어납니다. 조선이 거의 5.18을 성역으로 떠받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준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국민 정서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국민 정서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글쎄요, 이게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굉장히 그 심각하고 중요한 그런 그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왜 국민 정서에 어긋납니까? 그게 만약에 어긋난다는 점이 있다면 그 국민 정서 잘못된 거죠. 정치인은 당연히 그렇게 잘못된 국민 정서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뻗대고 그 국민 정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주고 무지막지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병준 이 말 잘못됐고요. 또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그 5.18 다룬 거에 대해서 야, 이게 자유한국당이 전국 정당이 될 생각이 있냐? 다시 말하자면 특정 지역 사람들의 심기를 왕창 그 비웃장을 어겨놓은 거가 돼서 이제 그 특정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표 받을 일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차피 표 못 받았잖아요, 거기서. 뭐 90% 이상대 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외지인 비율만 해도 거의 5에서 10% 나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받으신 표 뭐 그렇게 걱정하냐. 난 못 받는 표도 걱정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제 나경원은 아주 그 교묘하게 말을 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자유한국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높이 평가합니다. 아니 뭐 이런 이빠른 소리 하냐고요. 지금 이 3명을 뭐 제명시켜야 된다고 막 상대방이 댕댕거리고 감히 성스러운 영역을 헐뜯었다고 상대방이 공격을 하는데 자기 식구들 일단 감싸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김병준이 낫네. 김병준이 뭐라 그랬냐. 아니 시비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당 윤리위원회 제소하면 말고 그 우리 당 비즈니스니까 남의 당은 아닥하고 있어라. 왜 우리 당 비즈니스에 남의 당이 왜 얘기하냐. 김병준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 나경원도 그 정도는 해야지. 나경원 지금 뭐예요? 민주당 원내 부대표예요? 아니면 자한당 원내대표예요?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철들려면 한참 가야 돼. 철이나 들지 모르겠어요. 이왕 진상규명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해보죠. 북한이 개입했을까라는 그런 이제 그 진상규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2018년에 제정된 5.18 진상규명법에서도 이 문제를 진상규명해야 된다라고 포함되어 있는 의혹입니다. 이 북한 쪽에서는 자기들이 마치 5.18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영향을 끼쳤다. 이런 식의 그 얘기들을 음으로양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의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제 그 지만원 박사님이 이제 평생 이제 요새 엄청 고생하시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지만원 박사님이 그 이제 말하자면 5.18에 그쪽 측에서 꼭 그 양반 아니더라도 거기 시스템 클럽의 그 뭐 노숙자 담요 이런 사람들 얘기들 이런 거 이제 보면 대규모 특수부대가 이제 그 이동을 했고 북의 특수부대가 여기서 이제 그 광주에서 일을 치른 다음에 육로로 월북했다 이런 주장들과 이제 궤를 같이 해요, 그쪽이. 일단 그게 지 박사님 공식 입장인지 모르는데 지 박사님 요번 발표에서도 그 굉장히 어린 사람부터 아주 나이 들은 사람까지 뭐 전부 저쪽 그 에이전트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던 거 신문에 제가 얼핏 읽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좀 약간 비판적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특히 노숙자 담요가 무슨 사진 같은 거 해갖고 뭐 몇십 년 전에 사진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닮았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광수 이른바 광수죠. 광수 몇 번 이거는 좀 약간 코미디예요. 만약에 그런 식의 옛날에 찍힌 어느 한각도에서 찍힌 사진 가지고 지금의 얼굴 생김에 그 비슷한 거로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하면 아마 이거는 세계 법의학계에서 박사학위를 한 1000번 정도 받아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부부도 같이 살면 얼굴이 닮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십 년 전에 사진을 가지고 그것도 특정 각도에서 찍힌 걸 그것도 그걸 여러 명 특정되지 않은 여러 명 중에 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찍는 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설득력이 없고 또 제가 이제 좀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거는 이 대규모 부대, 그러니까 뭐 몇백 명, 600명, 700명 뭐 이런 대규모 부대가 투입됐다가 그 육로로 월북했다는 데 대해서 특히 육로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좀 스스로 잘 못 받아들여요. 이게 나중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북한 개입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엄밀하게 조사해야 된다. 밝혀야 된다. 그리고 아마 그것에 대한 최종적으로 가부 판단은 이제 북한이 해방되고 나서 북한 쪽 자료를 우리가 확보했을 때 완전히 내려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조갑재 대표, 조갑재닷컴의 조갑재 대표는 이제 북한 개입에 없었다는 그런 취지로 여러 번 못을 박았는데 저는 조갑재 대표 이건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갑재 대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이제 근거로 드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내가 그때 광주에서 있었다 그러는데 이걸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에요. 우선 첫째, 그때 제가 광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있었냐면 5월 18, 19, 20일까지인가 19일까지 집에 숨어 있었다가 제가 이제 서울서 나서 서울서 자랐는데 그때 부모님 전부 광주에 계셨어요. 거기다 제 본적이 광주여가지고 제가 5월 15일인가 16일인가 14일인가에 제가 신체 검사가 나왔어요. 광주 병무청에서. 그래서 광주 병무청 가서 신체 검사 받고서 눌러 앉아 있다가 이제 5.18이 터진 거예요. 그게 상황이. 그래서 집에 한 2, 3일 숨어 있다가 제가 순천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때 저희 순천에서 저희 자형께서 판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순천이 조그만 도시였어요. 아주 조용하고. 순천에 가서 이제 한 20일
있다가 그리고 서울 올라왔죠. 광주 그때 초기 분위기를 조금 귓결에 들어서 알아요. 이 광주 때요, 광주 사태 때 그때 저는 뭐 그 세대니까 지금도 사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시비 거실 분들은 없을 거고. 광주 사태 때 저기 어디야, 영남 사람이 특히 그때 이제 조갑재 대표가 그게 한 지금부터 그러니까 40년 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젊으셨을 때라고요. 영남 사람이 조 대표님이 이 머리털이 이렇게 뻗세잖아요. 뻗센 분이 좀 타프하게 생기셨잖아요. 사각턱에. 이런 분이 영남 말씨를 쓰고 광주를 돌아다녀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루머가 뭐냐면 경상도 것들이 호남 씨를 말리려고 들어왔다라는 게 일반인한테 퍼진 루머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까지 있냐. 자동차 그 화물차의 남바가 지금은 이제 그게 남바의 차량 남바의 지역이 안 찍혔지만 옛날엔 다 지역이 찍혔다고요. 영남 남바를 들고 간 차들이 주유 거부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유소에서 반파돼서 나온 반파돼 가지고 차 팽개치고 운전사가 도망간 사건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갑재 대표가 만약에 내가 광주에 그때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은 걸 내가 안다. 이런 취지로 그 증거를 댄다면 그건 증거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때 조 대표가 얼마나 열심히 광주를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취재할 수 있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일이다. 그거는. 그러면 같이 취재 다니고 같이 가이드해준 현지인을 조갑재 대표가 같이 해서 같이 증언해야 된다. 그래 그 정도 근거를 가지고서 내가 보니까 개입 없었다라고 얘기하지 지금 정도의 근거 가지고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근거가 없으면 그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또 이게 일부 탈북자들이 그런 주장들 많이 해왔는데 육로로에서 뭐 몇백 명이 빠져나갔다 들어와서 작업했다가 이 광주나 이 호남 그다음에 충청남도의 해안 지역은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공안 컨트롤이. 그래가지고 그걸 예전엔 적성 지역, 그러니까 북한 쪽 침투가 너무 활발한 지역이다라 그래서 적성 지역으로 따로 분류됐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광주 전남의 특히 해안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신안이나 목포나 이런 해안 쪽으로 소수 정예가 침투했을 거다. 아마도 100명이 안 넘을 거다. 만약에 침투했다면, 만약에 개입했다면. 그래서 작업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그 해안 루트로 배 타고 나갔을 것이다. 소수 정예가 침투했다가 소수 정예가 빠져나갔을 것이다. 만약에 개입했다면. 왜 그러냐면 당시 광주 분위기를 보면 그때 슬로건 보면 알잖아요. 김대중을 석방하라. 그 다음에 살인마 전두환 물러가란가 처단하라. 뭐 이런 거예요. 슬로건들이. 그러니까 5월 18일 날 17일 18일 그때 DJ가 체포당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 광주 전남 사람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흥분돼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가물가물하고 그 조직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다 할아버지가 됐을 거예요. DJ한테 무시무시한 그 청장년 조직이 있었다고 해요. 연청이라고 불리던. 그 연청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서 뛰었을 거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일반 대중은 엄청나게 흥분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연청 사람들은 눈이 뒤집혀서 뛰었을 거고. 예,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크게 주목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시위를 진압하는 의경 내지 전투경찰이라는 게 그전에는 일반 경찰밖에 없었어요. 일반 경찰이 전투모 쓰고 시위 진압복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일반 경찰의 숫자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출동하게 된다고 이게. 근데 군인이 그러한 시위 진압 훈련을 안 받기 때문에 공수부대가 출동을 해요. 이게 어디서도 그랬냐면 부마 때도 그랬거든요. 79년도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대규모 시위가 붙으면 그 당시에는 이 군인이 출동해서 상당히 살벌하게 진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시위가 크게 붙어도
크게 붙어도 중간에 그 불쌍한 전투경찰 그 어린 친구들이 몸빵을 버퍼링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극적인 유혈 사태로 안 번지거든요. 그러나 전투경찰이 생긴 게 그 전투경찰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게 그전에도 전투경찰은 있었는데 그전의 전투경찰은 고속도로 방위하고요. 해안 방위예요. 그러니까 이 시위에 이 도심에서 시위 진압에 나서질 않았다고요. 그전에. 근데 지금은 이제 이제 군 징집을 간 전투경찰이 시위 진압에 동원이 돼서 중간에서 휴먼 버퍼, 그러니까 몸빵하는 완충제 역할을 해주잖아요. 이게 아마 노태우 때인가 전두환 말 때부터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규모 시위가 붙으면 유혈 사태나 어떤 사건 사고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렇게 군이 투입이 돼서 진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극도로 분노하고 흥분한 상태에다가 목숨 걸고 뛰는 연청 조직이 있었단 말이야. 드러난 것만 해도. 거기까지는 제가 아마 거기까지는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간첩이나 북한 그거는 이제 진상이 더 까봐줘야 되는데 저는 개입했을 거라고 보는데 자 이런 상태니까 여기서 대규모 개입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소규모의 정예화된 그 전문가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김신조가 잡혔을 때 1, 2, 4군 부대 68년도에 잡혀가지고 바로 그 기자회견을 시켰더니 내래 박정희 목대로 와수다. 그런 식의 특수부대 요원인데 우리말 그러니까 우리 남한식 대한민국식 액센트를 전혀 익히지 않은 진짜 손 한 번 치면 목뼈 부러지는 그런 무술만 훈련한 특수부대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완전히 간첩과 같이 우리 사회에 녹아들을 수 있으면서 그리고 동시에 약간의 특수한 그런 무기 조작이라든지 폭동 전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익힌 아주 전문 요원들이 들어왔을 거다. 아주 일찍부터 들어와 있었을 거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대학 4학년이고 저는 서울에 있었던 대규모 시위에 깊게 관계했었는데 저만 해도 이미 1980년 3월이 되면 이거는 군부와 정면 충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에 결국은 5.18이 난 건데 그렇다면은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저보다 훨씬 더 준비가 잘 갖춰져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군부와 대규모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이 계산했을 거라고 저는 본다고요. 이 광주에서 제가 참 석연치 않은 게 몇 가지 있는데 44개인가 무기고를 한날 1시에 털었잖아요. 뭐 화순, 나주 이런 데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걸.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요. 그때는 조금 가면 비포장이고 이럴 때요.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준비된 작전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시위대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그 광주교도소 옛날에는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은 옮겨갔을 거예요. 옛날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게 각하동이라 그럴 거예요. 그 광주의 저쪽 그 말하자면 동쪽이죠. 동쪽 끄트머리에 담양 나가는 길에 있었거든요. 그 앞에 거기가 아주 외진데요. 1980년이면 각하동이라 그러면요. 그냥 행정구역상 광주지 사실은 그냥 시골이에요. 거기까지 무장시위대가 그때 3번인가 교도소 파옥시키겠다고 달려 들어갔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80년대는요. 사람들이 80년도면 굉장히 순하고 착할 때예요. 지금도 순하고 착하지만 일반적 대중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열받아가고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어. 뒤집어 엎겠다고 나왔어. 그러면 뒤집어 엎겠다고 나와서 그때 전경이 없어가지고 군인한테 짓밟혀서 사람 좀 심하게 다치고 이렇게 열받아갖고 어디서 이상하게 펌프질하니까 무기고 털었어요. 그 무기고 털면은 그 다음에 의왕구치소 습격하고 안양교도소 습격하냐고요.
아니죠. 교도소를 습격한다. 특히 이때 교도소에는 간첩이나 혹은 비전향 장기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게 일반 시위 대중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광주를 보면요. 순진한 일반 시위 대중이 있어요. 일반 민중이.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전두환 물러나게 해야 되고 김대중 석방시켜야 되고 민주주의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DJ 쪽에 이제 그 목숨 걸고 같이 움직이는 아주 열혈 강성들이 있었다고요. 특히 연청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아주 우리 보스가 잡혀 들어가서 지금 죽을 자리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도 목숨 놓고 투쟁해야 된다 해서 눈이 뒤집혀서 움직였을 거라고요. 거기가. 이런 상태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말하자면은 그 불꽃만 딱 적재적소에 딱 던지면서 가는 아주 고도로 훈련된 정무적 감각을 있는 이제 이른바 이제 봉기 전문가 혹은 폭동 전문가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상황이라고요, 이게. 그때 상황이 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북이 만약에 개입했다면, 저 말 조심합니다, 지금. 북이 만약에 개입했다면 굉장히 지능적인 방식으로 개입했을 것이다. 무지하게 지능적인 방식으로 개입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이 발포 정황과 총상 사망자에 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돼요. 이 영화 화려한 휴가 같은 거 보면 이제 생 거짓말인데 일단 군이 동원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의경 혹은 전투경찰과 같이 징집된 젊은이들이 시위 진압에 나오질 않았다고요. 그러면 이제 경찰밖에 없는데 경찰은 숫자가 부족하니까 군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마 때도 군인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영화 이제 화려한 휴가를 보면은 군인이 마치 막 그냥 학살처럼 발포한 걸로 나오는데 현장에 있었던 이제 군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뭐냐면 장갑차가 도청으로 돌격해서 발포했다요. 장갑차가 도청으로 돌격해서 발포했다. 현장 결적에 의해서. 그게 현장에 있는 그 지휘관 그 소위 중위급의 군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많이 증언을 하고 다니죠. 실제로는. 왜냐하면 자기 평생의 피멍이라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치 민간인을 아주 의도적으로 학살한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으니까 나는 우리 그런 거 아니었다. 장갑차가 도청에 군 저지선 앞으로 막 돌진해서 들어오니까 우리가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다녀요. 그 다음에 이제 총상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도 좀 더 밝혀져야 돼요. 이게 아마 100여 명 안팎이죠. 그러니까 절반 안팎이 카빈 총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상당수가 등에서 맞아서 죽었다고요. 카빈으로. 근데 그때 군이 카빈을 안 쐈거든요. M16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도대체 죽였냐 이거지. 누가 죽였냐. 그래서 이 발포 정황과 총상 사망자에 대해서는 엄밀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 영화 화려한 휴가 같이 그러한 굉장히 이게 아프고 비극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이렇게 막 기름을 붓는 거짓말을 하는 그런 스토리는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알려진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고백을 드릴게요. 저는 제가 운동권 출신이고 막스 레닌주의고 반북 성향의 운동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러니까 행동주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거 전국 조직 짜서 한번 정말 목숨 내놓고 붙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 광주 사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사태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저거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광주 사태 이후에 목숨 내놓고 전국 조직 짜겠다 하고 했을 때 저랑 손잡은 게 엘모 씨인데 저보다 한 9학번 위죠. 이 엘모 씨가 그 전에 하던 조직, 그 전부터 해오던 조직이 있어요. 전국 민주노동자연맹의 모태가 되는 조직이. 그런데 그러니까 엘모 씨랑 저랑 80년 가을에 동지가 된 건데